여러분, 지금 곁에 누워 잠든 그 사람,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가장 편안해야 할 안방, 세상 모르고 잠든 새벽 3시. 저는 그날 눈을 뜨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엄지손가락을 꽉 쥐고 있던 남편의 축축한 손길, 그리고 제 지문을 훔쳐가던 그 스마트폰 화면의 서늘한 푸른빛. 그 불빛 아래 드러난 남편의 얼굴은 제가 30년을 사랑했던 반려자가 아니라 제 피 같은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도둑이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저는 그날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고요? 더 완벽하게, 더 잔인하게 되갚아줘야 했으니까요. 내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 같은 남편과 시댁을 도려내고 빼앗긴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해 벌인 우아한 복수극.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릴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를 드린 그 새벽의 도둑과 30년을 살았던 여자 이미연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는지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뒤척이는 마음 때문에 이불 속이 가시방석 같으셨습니까? 그 충격적이었던 새벽의 기억을 안고 저는 오늘 아침 부엌 귀퉁이에 서서 식어버린 보리차 컵을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요한 아침이었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더군요. 아마도 제 인생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골마 터져버린 저 낡은 냉장고 소리 같아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지만 그래서 더 찬란하게 빛났던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마치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듯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 하나를 녹일 수 있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제 나이는 올해로 58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남편 복 터진 여자입니다. 제 남편 박철민 씨는 60살인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언제나 반질반질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다니는 신사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부러워합니다. 미연 씨는 좋겠어. 남편이 사업한다고 저렇게 활기차게 다니니 얼마나 든든해.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하고요. 하지만 그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남편의 그 번지르르한 양복 깃 뒤에 숨겨진 빚더미와 허세로 가득 찬 껍데기뿐인 삶을 말입니다. 오늘 아침 식탁 풍경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반찬 투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국이 좀 싱겁지 않아? 내가 요즘 통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입맛이 영 없네. 이럴 때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어야 하는데 말이야. 김 사장은 와이프가 녹용이다 뭐다 해서 철마다 챙겨준다는데 나는 밖에서 기를 못 펴겠어. 사업하는 남자가 기가 죽으면 되겠어? 남편은 숟가락을 툭 내려놓으며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또 돈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밥을 떠넘겼습니다. 제 밥상 위에는 며칠 묵은 김치 쪼가리와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 앞에는 갓 구운 조기와 따뜻한 쌀밥을 차려놓고도 저는 쉰 김치 하나에
밥을 물 말아 먹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게 우리네 어머니들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저 또한 그렇게 사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뻔뻔한 요구가 유독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당신 드시라고 홍삼 달여놨어요. 그거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보약은 다음 달에 생각해보죠. 제 말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에이, 진짜.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내가 누구 좋자고 이러고 다녀. 다 당신이랑 우리 집 잘 되자고 뛰는 거 아니야? 홍삼? 그거 물 탄 것 같아서 밍밍하더만. 됐다, 됐어. 남편은 거칠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업이라니요. 빚쟁이 전화만 피해서 다니는 주제에 밖에서는 회장님 소리 들으며 남들 바깥 술값 다 계산하고 다니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안에 적막이 찾아오면 저는 습관처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열어봅니다. 유행 지난 낡은 옷가지들 틈새, 목이 늘어난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둔 제 보물. 빨간색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전부가 담긴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니 찍혀 있는 숫자들이 저를 향해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일 수도 있고 강남 사모님들의 며칠 품위 유지비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이 돈은 제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눈비 맞아가며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고 꽁꽁 언 손으로 생선을 토막내며 모은 피보다 진한 돈이었습니다. 1,000원, 2,000원,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밤마다 다림질해서 통장에 넣던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 회사가 부도나고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가 제 나이 48이었습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냉장고며 텔레비전에 덕지덕지 붙던 그날 남편은 자존심 상한다며 술독에 빠져 살았고 저는 당장 아이들 학비라도 벌어야 해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좌판 하나 깔 자리도 없어서 시장 구석진 곳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전봇대 아래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으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곱게 자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던 여자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불 때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서 피가 맺혔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이 간절했지만 그 돈 500원이 아까워서 집에서 타온 식은 믹스커피 한 잔으로 배를 채우며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비린내와 흙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돈을 넙죽넙죽 받았으면서도 당신 손에서 비린내 난다. 로션 좀 바르고 다녀라. 며 타박하기 일쑤였지요. 그때마다 저는 욕실에 들어가 수세미로 손을 박박 문질러 씻으며 울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가 제 고단하고 비루한 인생 냄새 같아서 서러웠습니다. 내 손이 트고 갈라지는 동안 남편은 그 돈으로 사우나를 다니고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서 모은 돈이 바로 이 3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꿈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 구석 찬바람 맞지 않고 번듯한 제 가게를 하나 차리는 꿈 말입니다. 미연인의 반찬 가게. 간판 이름도 벌써 지어놨습니다. 세평 남짓한 작은 가게라도 내 이름 걸고 깨끗하게 반찬 만들어서 팔고 싶었습니다. 비나 눈이 와도 쫓겨날 걱정 없고 춥지 않은 내 공간. 그곳에서 깨끗한 앞치마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상상만으로도 저는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저에게 유일한 위로였고 남편 몰래 숨 쉴 수 있는 비상구였으며 언젠가 남편이 또 사고를 쳐서 빚더미에 앉더라도 저 혼자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1년만 더 고생하면 권리금까지 딱 모을 수 있어. 그때까지만 참는 거야. 미연아, 잘하고 있어.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남편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저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벨벳 주머니에 넣고 양말 뭉치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저만의 비밀 성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서 실밥이 너덜너덜한 쥐색 코트였습니다. 사실 백화점에 가면 요즘 유행한다는 가볍고 따뜻한 패딩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대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 한 벌 값이면 콩나물이 몇 박스인지 고등어가 몇 마리인지 계산부터 하게 되는 게 제 슬픈 습관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연 씨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옆 자판에서 건어물을 파는 김씨 형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형님. 집안일 좀 하느라요. 날씨가 많이 춥죠? 말도 마. 발가락이 꽁꽁 얼어서 감각도 없어. 그나저나 미연 씨, 그 코트 좀 새로 사입지 그래. 내가 보기엔 10년은 된 것 같아. 남편이 사업도 잘한다면서 옷 한 벌 안 사줘? 김씨 형님의 말에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옷이 다 거기서 거기죠. 따뜻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워낙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나 있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옷에는 수십만 원을 펑펑 쓰면서도 제 옷에는 10,000원 한 장 쓰는 걸 아까워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백화점에서 사업상 필요하다며 50만 원짜리 코트를 사왔더군요.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폼을 잡으며 어때? 태가 나지? 역시 옷이 날개야. 하고 묻는데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네, 멋있네요. 당신한테 딱이에요. 하고 맞장구 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옹졸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미련한 곰인 걸까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찬바람을 맞으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중년의 여인.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초라하지 않다고. 내 품에는 꿈이 있고 내 통장에는 내 땀방울이 고스란히 모여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동태찌개를 끓이고 콩나물도 무쳤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어차피 전화하면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인데 왜 전화질이야? 하고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찌개를 바라보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재벌집 사모님들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런 삶은 어떤 기분일까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남편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나는 내 힘으로 일군 내 가게 하나면 충분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진한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 먹었지. 김 사장이랑 거하게 한잔했어. 여보, 나 물 좀 줘. 목말라 죽겠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꿀물을 탔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소파에 벌러덩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구죽죽한 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제가 꿀물을 건네며 묻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헛된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이번에 진짜 대박 기회가 왔어. 김 사장이 소스를 줬는데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3배, 아니 10배는 튀길 수 있는 확실한 정보라고. 대박 바이오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신약 개발했는데 임상만 통과하면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는데 또 시작이었습니다. 귀가 얇은 남편은 툭하면 확실한 정보라며 일을 벌이곤 했습니다. 주식, 코인, 기획 부동산. 그렇게 날려먹은 돈만 해도 전셋값은 될 겁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투자를 해요. 지금 빚 갚기도 벅차잖아요.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초를 쳐도 유분수지. 내가 도박하자는 거야? 투자를 하자는 거잖아. 투자를. 이번엔 진짜 확실해. 김 사장이 자기 전 재산 다 넣었다니까? 김 사장인지 뭔지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당신 지난번에도 친구 말 믿고 주식했다가 퇴직금 남은 거 다 날렸잖아요. 그때 우리 길거리에 나 앉을 뻔한 거 잊었어요? 아, 그건 그때 운이 안 좋았던 거고 이번엔 다르다니까. 딱 3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당신 혹시 모아둔 돈 없어?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 남겨주신 거라든가 시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갯돈이라든가. 남편의 입에서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마 제 통장을 본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매달 당신 카드값 막느라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 뻔히 알면서 저 돈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의심으로 번들거리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진짜 없어? 에이, 설마 10년 동안 시장 다니면서 땡전 한 푼 안 모았겠어? 당신 짠순이잖아. 나 몰래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그 돈으로 애들 학비 보태고 생활비 썼지. 무슨 딴 주머니를 차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을 살피더니 혀를 찢차며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남자가 큰일 하려는데 집안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원. 내가 무슨 복을 바라겠냐. 남편은 투덜거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돌아눕기 직전 남편의 눈매가 가늘게 떨리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그 표정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겁이 났습니다. 혹시 사채라도 쓰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더 큰 사고를 칠 작정인 건지, 오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게 발소리를 죽여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양말 뭉치를 더듬었습니다. 벨벳 주머니에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제 꿈, 제 생명줄은 아직 무사했습니다. 그래,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해본 소리겠지. 저 사람은 허풍이 심하니까. 내일 아침이면 또 까먹을 거야. 저는 통장 주머니를 다시 깊숙이 찔러 넣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화를 내지도 돈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냥한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여보,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내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예민해서 그랬어.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남편은 식탁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까. 밖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내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나? 30년을 살아도 이렇게 미련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말이 좀 심했어요. 당신 힘든 거 알아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우리. 그래, 고마워. 역시 내 편은 당신밖에 없어. 아,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사올게. 당신 좋아하는 초밥 어때? 비싼데 뭐하러요? 그냥 집에서 먹어요. 아냐, 아냐. 오늘은 기분 좀 내자. 내가 살게.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출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구나. 투자를 포기했나 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베란다를 비추고 저는 밀린 빨래를 돌리며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남편이 사온다는 초밥 생각에 저녁상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참 단순한 여자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금세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자의 육감이라는 건 무시할 게 못 되나 봅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베란다 창가에 놓인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끼는 제라늄 화분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밤새 바람이 불었나? 아니면 도둑고양이가 지나갔나?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며 깨진 화분을 치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양손에 초밥 포장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짜잔, 여보, 특선 초밥으로 사왔어. 얼른 먹자.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아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밥 먹는 내내 싱글벙글 웃으며 저에게 초밥을 집어주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이게 제일 맛있는 부위래. 당신 많이 먹어. 당신도 드세요. 왜 자꾸 저만 줘요? 나는 당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앞으로 내가 진짜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의 말이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호강시켜준다는 말, 결혼하고 30년 동안 수백 번은 들은 말입니다. 그래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제 곁을 맴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연애하던 시절 이야기,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 마치 작정하고 저를 안심시키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운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눕더니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했나 보네. 눕자마자 잠들고 저도 불을 끄고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니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결에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일어나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는가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쪽이 아니라 제가 자는 쪽으로 몸을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숨을 멈추고 실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베개 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내 핸드폰을? 남편은 제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엄지손가락, 지문인식,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제 엄지손가락을 핸드폰 홈 버튼에 갖다 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는 척을 해야 하나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야 하나?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공포감이 저를 짓눌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아서 몸이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설마 당신이.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술 냄새와 섞인 그 역한 숨결. 남편은 제 손가락을 폰에 꾹 눌렀습니다. 징하는 진동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빠르게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은행 앱 로고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제 3천만 원이 든 그 통장으로 접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핸드폰 불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긴장, 그리고 묘한 희열이 뒤섞인 그 기괴한 표정. 제가 알던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도둑. 네, 그건 명백한 도둑놈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30년 지기 반려자가 내 피 같은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훔쳐서 말입니다. 안 돼. 그거 내 가게인데, 내 노후인데, 내 존엄인데.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따지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부부 사이에 무슨 도둑질이냐며 오히려 큰 소리칠 게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폭력을 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데 이미 눈이 뒤집힌 이 남자에게 아내가 보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저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됐다 하는 남편의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핸드폰을 다시 베개 밑에 밀어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골며 자는 소리. 드르렁, 쿨, 드르렁, 쿨.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감싸 쥐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남편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뜨겁고 쓰라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은 배신감이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남편은 제 돈만 훔쳐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부부로서의 신뢰, 그리고 제가 10년을 버텨온 삶의 이유마저 훔쳐간 것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고. 껍데기뿐인 이 지옥 같은 평화를 내 손으로 깨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착한 아내, 참는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어제의 그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도끼가 서린 눈, 앙다문 입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철민, 당신이 훔쳐간 건 돈 3천만 원이 아니야. 내 인생을 건드렸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게. 부엌으로 나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시퍼런 칼날 하나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우, 잘 잤다. 여보, 좋은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어제보다 더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 뻔뻔한 낯짝. 당장이라도 뜨거운 국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저는 빙긋이 웃으며 수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네, 여보. 안색이 좋네요.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 봐요? 응? 아, 뭐. 그냥 개운하네. 밥 먹자, 밥. 오늘따라 찌개 냄새가 좋네. 남편은 허겁지겁 밥을 퍼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그게 내가 먹는 마지막 따뜻한 밥상이 될 테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인데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없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압니다. 용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라는 걸요. 제 남편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게만 살았던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우아한 복수극입니다. 내 손가락을 훔쳐간 도둑 남편, 그리고 그 작물로 호의호식하려던 시댁 식구들을 향한 저의 응징.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 3천만 원은 그들의 피눈물로 되돌려받을 테니까요.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한 그날 오전, 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몸을 이끌고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눈부시게 파랗더군요. 제 속은 숯덩이가 되어 바스라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특유의 돈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를 모아 저축하러 올 때면 이 차가운 공기가 제 땀을 식혀주는 위로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공기가 제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저기, 어젯밤에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같아서요. 확인 좀 부탁합니다. 직원은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몇 초의 시간이 저에게는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전산 오류이기를, 아니면 그저 내가 꾼 개꿈이기를. 저는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핸드백 끈을 움켜쥐고 기도했습니다. 아, 고객님. 어제 새벽 3시 20분에 모바일 뱅킹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네요. 직원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그 돈이. 네, 총 3천만 원이 두 곳으로 나누어 이체되었습니다. 2천만 원은 최말자님 계좌로, 나머지 1천만 원은 해피캐피털이라는 법인 계좌로 송금되었네요. 본인 인증 다 거치고 정상 처리된 거니라 문제 없으신데요? 최말자. 그 이름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져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최말자. 바로 제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피캐피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즉 사채 빚이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박 바이오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지요? 10배 튀겨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 2천만 원은 시어머니 주머니로, 나머지 1천만 원은 자기 도박빚 갚는 데 쓴 것입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은행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은행 앞 화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억울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을 보니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전화를 하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오냐, 미연이냐? 나다. 너 지금 어디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옥곳을 굴러가듯 들떠 있었습니다. 네, 잠깐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다. 근데 너 소식 들었냐? 우리 철민이가 이번에 큰 건 하나 했다면서? 네. 무슨? 아니 글쎄, 오늘 아침에 내 통장으로 2천만 원이 떡하니 들어왔지 뭐냐. 철민이가 전화와서는 회사에서 이번에 특별 보너스 받은 건데 엄마 칠순 선물 미리 당겨서 주는 거라고, 이걸로 임플란트도 하고 친구들이랑 크루즈 여행도 다녀오라고 하더라. 세상에, 내가 아들 하나는 진짜 잘 키웠지? 안 그러냐? 여러분, 사람의 말이 흉기가 되어 심장을 찌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시어머니의 그 자랑 섞인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2천만 원. 제가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10원짜리 하나 벌벌 떨며 모은 그 돈이 남편의 효도 자금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손가락을 도둑질해서 훔쳐간 돈으로 말입니다. 어머니, 그 돈이 그 사람이 보너스 받은 거라고 하던가요? 그럼 얘가 능력이 좋아서 회사에서 인정받는다잖니. 너는 좋겠다. 남편이 이렇게 돈도 잘 벌어오고 효자라서 너한테도 뭐 좀 사줬냐? 에이구, 하긴 너 넌 욕심도 없어서 줘도 안 입지? 아무튼 나는 이번에 제일 비싼 임플란트로 예약 잡았다. 우리 아들 덕분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생겼다. 호호.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끓어오르는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그 돈 제 돈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도둑놈이라고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전화로 따져봐야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 내조를 못해서 그렇다거나 부부 돈이 다 똑같이 뭘 따지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했습니다. 증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드님이 참 효자네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래, 끊는다. 이번 칠순 잔치 때 보자. 너 음식 솜씨 발휘 좀 해라. 내 친구들 많이 오니까 기죽지 않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한다.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그 건조한 기계음이 제 머릿속을 텅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칠순 잔치. 그래요. 칠순 잔치라고 하셨죠. 일주일 뒤에 있을 그 화려한 파티.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그때다. 당신이 자랑하는 그 효자 아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줄 최고의 무대.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남편은 남자의 성역이라며 제가 청소하러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했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사냥개처럼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책꽂이 뒤, 오래된 전공 서적 사이사이.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상 맨 아래 칸 깊숙한 곳, 두꺼운 백과사전 틈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독촉장 해피 캐피털, 귀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어 지금 명령 신청서 XX 유흥주점 외상장부 박철민 전무님. 그곳에는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가 아니라 불법 도박과 유흥비로 진 빚이 산더미였습니다. 빚의 액수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5천만 원, 아니 그보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제 3천만 원은 그저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제 비상금까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허세는 버리지 못해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쏘고 효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지요. 종이 뭉치 밑바닥에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주워보니 젊은 여자와 남편이 골프장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기댄 여자의 명품 가방, 그리고 남편이 입고 있는 옷, 제가 사준 적 없는 최고급 골프웨어였습니다. 하하.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시장 바닥에서 500원짜리 어묵 국물도 아까워서 못 사 먹었는데 남편은 밖에서 이러고 다녔습니다. 다른 여자와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돈 없다며 징징거리고 제 손가락까지 훔쳐서 빚을 막고 효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괴물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속은 썩은 내 진동하는 괴물. 그리고 저는 그 괴물을 30년 동안이나 떠받들고 살아온 멍청한 하녀였습니다. 저는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독촉장, 외상장부, 그리고 그 역겨운 사진까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미연. 눈물도 아깝다. 이 증거들은 내가 흘린 피눈물의 값이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저는 종이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남편에게 따져봤자
잠깐 실수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오리발을 내밀 게 뻔합니다. 게다가 그 뻔뻔한 시어머니는 남자가 밖에서 놀 수도 있지 여편 내가 속이 좁다며 아들을 감싸고 돌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는 칠순 잔치,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아들 자랑에 입이 귀에 걸려 있을 그날, 제가 준비한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훔친 돈으로 급한 불은 껐는지 표정이 한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 오늘따라 김치찌개 냄새가 죽이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짐짓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얼굴.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참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요. 순간 남편의 숟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보너스 받아서 2천만 원이나 보내줬다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도 하신다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 아니 보너스가 좀 넉넉하게 나와서 당신한테는 말 못했는데 나중에 당신 것도 내가 따로 챙겨줄게. 그래요? 참 다행이네요. 당신 능력 있어서. 어머니가 칠순 잔치 때 친구들한테 아들 자랑 실컷 하겠다고 벼르고 계시던데요. 그래. 아이고, 우리 여사님 신나셨네. 그럼 내가 누구 아들인데. 효도해야지, 효도. 남편은 안도한 듯 다시 밥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도둑질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그저 보너스 받은 줄로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여보. 이번 칠순 잔치 정말 기대되네요.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선물? 오, 우리 와이프 센스 있는데? 그래. 당신이 신경 좀 써줘. 내 체면 좀 서게. 남편은 밥알을 튀기며 웃었습니다. 저 웃음, 저 비열하고 멍청한 웃음. 저는 속으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 체면 아주 확실하게 세워줄게.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통장은 텅 비어버렸지만 제 가슴 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 우아하고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 제가 잃어버린 3천만 원, 아니 제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 전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쓰고 그들의 파멸을 위한 각본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연기력이 뛰어난 여배우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도둑,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공범. 이 두 사람 앞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멍청한 며느리 이미연의 가면을 쓰고 살았으니까요. 칠순 잔치를 일주일 앞둔 우리 집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콧노래 소리, 그리고 그들이 뿜어내는 허영과 가식의 악취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도둑질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효도에 썼다는 사실에 취해 집안에서는 가장의 권위를, 밖에서는 효자의 명성을 누리며 구름 위를 걷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검은 비닐봉지를 달랑달랑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 오늘 진짜 피곤하네. 김 사장이랑 골프 치고 왔는데 내가 또 버디를 잡았지 뭐야? 하하.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만한 표정으로 골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가방,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골프웨어. 제가 서재에서 찾아낸 영수증 속 그 여자와 함께 샀던 바로 그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맞이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당신 운동신경은 타고났나 봐요. 피곤하실 텐데 씻으세요. 물 받아놨어요. 그래.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아, 참. 이거 받아. 남편은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다가 당신 생각나서 하나 샀어. 지하철역? 아니, 백화점 가판대에서 행사하길래 샀는데 색깔이 딱 당신 거더라고. 비싼 거니까 아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광 핑크색과 보라색이 기괴하게 섞인, 만져보기만 해도 정전기가 일어날 것 같은 싸구려 폴리에스테로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지하철역 노점에서 2장에 5,000원 써붙여놓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제 3천만 원을 훔쳐가서 자기 엄마 임플란트 해주고 내연녀와 명품 골프웨어 입고 다니는 인간이 30년 산 조강지처에게 던져준 선물이 고작 오먼지 묻은 싸구려 스카프라니요. 어때? 죽이지? 당신이 평소에 칙칙한 옷만 입고 다니니까 포인트 좀 주라고 골랐어. 내가 안목이 좀 있잖아. 남편은 뻔뻔하게 웃으며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카프로 남편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가면을 고쳤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곱네요. 저한테 이런 화려한 게 어울릴까요? 당신 보너스 받았다더니 제 선물까지 챙겨주고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떨렸지만 남편은 그것을 감동으로 착각했나 봅니다. 아유, 부부 사이에 뭘 고마워해. 당신이 내조 잘해줘서 받은 보너스인데 앞으로 더 잘해. 알았지?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치고는 휘파람을 불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스카프를 식탁 의자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거칠고 싼티나는 천 조각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치 제 처지 같아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잘 기억해둬. 이 스카프가 100배, 아니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다음 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출이었습니다. 칠순 잔치에 입을 한복을 맞추러 가야 하니 따라오라는 것이었죠. 저는 운전기사 노릇을 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내의 유명한 한복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에 타자마자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에 바빴습니다. 예, 미연아. 너 운전 좀 살살해라. 나 멀미 난다. 그리고 에어컨 좀 더 틀어봐라. 덥다. 네, 어머니. 저는 묵묵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철민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긴 벌었나 보다. 나한테 2천만 원 보내준 것도 모자라서
오늘 한복도 최고급으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아이고,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지. 시어머니는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제 돈으로 효도하는 아들 자랑에 침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돈 정말 귀한 돈인데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그럼 좋고 말고 내 친구 영숙이 알지? 걔는 아들이 사업 망해서 칠순 잔치도 못한다더라. 쯧쯧 여자가 들어올 때 잘 들어와야지.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너는 우리 철민이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라. 저는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의 피 같은 돈을 훔쳐다 바친 줄도 모르고 며느리 탓, 운 타령을 하는 저 노인의 입을 당장이라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행운이죠. 정말 기적 같은 행운이요. 한복집에 도착하자 원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미리 전화를 해두었는지 VIP 대접이 극진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아드님이 전화 주셨어요. 제일 비싸고 좋은 원단으로 해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시던지. 시어머니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원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형색색의 비단들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붉은색, 금색 자수가 놓인 최고급 봉견 한복을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250만 원이었습니다. 어떠니? 너무 화려하지 않니? 그래도 주인공인데 이 정도는 입어야겠지? 네, 어머니. 아주 잘 어울리세요. 여왕님 같으세요. 제가 영혼 없이 대답하자 원장님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님 것도 같이 하시는 거죠? 며느님 인상이 참 좋으신데 은은한 옥색으로 하시면 딱이겠어요. 원장님이 저에게 원단을 대보려 하자 시어머니가 정색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유, 됐어요. 쟤는 한복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거 입으면 돼요. 그리고 잔칫날 손님 맞이하고 부엌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비싼 옷 입혀봐야 음식 냄새만 배고 아깝죠. 그냥 내 것만 예쁘게 해줘요. 시어머니의 말에 원장님도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며 물러났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사모님 것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에 무릎 나온 바지, 그리고 그 옆에 화려한 비단을 두르고 서 있는 시어머니.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과 하녀, 아니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였습니다. 음식 냄새만 배고 아깝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는 그날 부엌대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부엌대기는 아닐 겁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잔치상에 가장 화려하고 독이 든 요리를 올릴 요리사가 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한가득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어디 들이받아 버릴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죽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살 겁니다. 보란 듯이 저들보다 더 우아하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 그 칠순 잔치가 완벽한 무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내려드리고 돌아오니 거실 한 구석에 쌓인 초대장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칠순 잔치에 초대할 손님 명단이라며 뽑아둔 것이었습니다.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시댁 친척들, 남편의 동창들, 거래처 사장들, 소위 남편이 잘 나간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명단 끄트머리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박판에서 만난 사람들이거나 그가 밖에서 어울리는 부류들이겠지요. 좋아. 아주 좋아. 관객이 많을수록 드라마는 더 재밌는 법이지. 저는 명단 옆에 볼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빠짐없이 오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서 박철민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최말자라는 여자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노인인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칠순 잔치 때 입을 하얀 와이셔츠였습니다. 뜨거운 스팀이 칙칙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구겨진 주름이 펴지듯 제 마음속의 망설임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여보, 뭐해? 아직도 앉아? 남편이 하품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네, 당신 잔칫날 입을 옷 다리고 있어요. 아주 빳빳하게 날이 서게 다려야죠. 주인공이시잖아요. 오, 그래. 역시 우리 마누라 정성은 알아줘야 해.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꼭 무슨 결심한 사람처럼 비장하네. 남편이 낄낄거리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남편을 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비장하긴요. 너무 설레서 그래요. 드디어 우리 남편 효자 노릇 제대로 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하. 그래, 그래. 기대해. 내가 그날 사회 보면서 당신 고생했다고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해줄게. 알았지? 남편은 제 어깨를 으스대며 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 뒤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꼭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당신이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전에 뱉는 마지막 말이 될 테니까. 다림질을 끝낸 와이셔츠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하얗다 못해 창백해 보이는 그 셔츠가 마치 남편이 입게 될 수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아래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빚 독촉장, 유흥업소 외상장부 내연녀와의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보낸 2천만 원 이체, 내역서, 마지막으로 내 손가락을 도용해 돈을 빼간 은행 로그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봉투는 칠순 잔치날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간에 터질 폭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촛불을 끄고 박수를 받을 때,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효자 코스프레를 할 때, 저는 이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창밖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저 어둠 끝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려라. 나의 소중한 가족들아. 내가 준비한 이 지옥 같은 파티에 온 걸 환영한다. 저는 베란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착한 며느리 이미연은 죽었다고. 오직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사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드디어 그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허무한 성. 지난 30년간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쌓아 올린 그들의 자존심과 허세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모래성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단단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내리쬐는 일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볶고 피부 마사지까지 받은 얼굴은 번들거렸습니다. 여보, 내 흰색 정장 어디 있어? 오늘 같은 날은 화사하게 입어야 사진발이 잘 받지. 그리고 넥타이는 그 빨간색 있지? 그거 줘봐. 정열적으로 보이게. 남편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펴고 콧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도 그 흰색 정장이 당신의 죄를 덮어주지는 못할 테니까. 저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는 칙칙하게 그게 뭐냐고 핀잔을 줄게 뻔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보필하러 가는 날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심판하러 가는 날이니까요. 검은 정장은 저의 결의이자 곧 죽어버릴 우리 부부의 인연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짙게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연, 떨지 마. 너는 죄인이 아니야. 심판자야.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서재 책상 아래 숨겨두었던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챙겨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내 친구들 많이 오니까 당신이 내조 좀 잘해. 알았지? 술잔 비면 딱딱 채워주고 안주 떨어지면 챙겨주고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백미러로 이새에 낀 것이 없는지 확인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을 내조를 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역시 당신밖에 없다니까. 아, 그리고 어머니 기분 좋게 맞장구도 좀 잘 쳐드리고. 오늘 주인공은 어머니지만 사실 그 판을 깐 건 나잖아. 내가 능력 있어서 이 정도 호텔 잡은 거니까 당신도 어디 가서 남편 자랑 좀 하고 그래. 능력이라니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제 손가락을 훔친 주제에 호텔 예약금은 또 어디서 빚을 내서 마련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빚도 다 터질 테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필름처럼 보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김밥을 먹던 날들, 남편의 빚 독촉 전화를 받고 화장실에 숨어 울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입구에는 여사님 칠순 잔치라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50만 원짜리 붉은색 비단 한복은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고 손가락마다 낀 금가락지들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며느리도 왔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 그래. 근데 너 옷이 그게 뭐냐? 장례식장 왔니? 잔칫날 좀 화사하게 입지. 쯧쯧 하여간 센스하고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가진 옷 중에 이게 제일 단정한 거라서요. 됐다. 가서 손님들 자리나 안내해라. 내 친구 영숙이랑 철민이 거래처 사장님들은 저쪽 상석으로 모시고 친척들은 뒤쪽으로 보내. 시어머니는 손가락질하며 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버젓이 있는데도 굳이 며느리를 종업원처럼 부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연회장은 곧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시댁 친척들,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어울린다는 정체불명의 사람들까지. 그들은 뷔페 접시를 산처럼 쌓아놓고 먹으며 떠들썩하게 웃었습니다. 야, 박 사장. 성공했네, 성공했어. 어머니 칠순을 이런 호텔에서 해드리고. 진짜 효자야. 그러게 말이야.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박 사장은 사업 수완이 좋은가 봐. 남편의 친구들이 남편을 치켜 세우자 남편은 술잔을 높이 들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어머니 키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약소하죠. 하하. 자, 다들 많이 드십시오. 오늘 제가 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친척들의 시선은 부러움 반, 시기 질투 반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제 팔을 쿡 찌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는 좋겠어. 오빠가 돈 잘 벌어다 줘서. 나도 언니처럼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치? 편하게 산다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시장통에서 겪은 그 모멸과 고통을 알기나 할까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아가씨.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세상에 또 없죠. 정말 희귀한 사람이니까요.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여사님의 칠순을 맞아 든든한 장남 박철민 사장님께서 헌정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흰색 정장이 조명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꽃다발을 들고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박철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객석에 있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내 이미연 이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남편 만나서 고생도 하고 묵묵히 내조해준 덕분에 제가 바깥 일에 전념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진국이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들 제가 감동해서 일어난 줄 알았을 겁니다. 남편도 흐뭇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손은 핸드백 속에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축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나를 이 무대의 조연으로 불러줘서. 하지만 엔딩의 주인공은 내가 될 거야.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용돈으로 2천만 원을 드렸지만 그걸로는 제 마음이 다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빚으로 산 금붙이거나 명품이겠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거렸습니다. 하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무대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왜 올라와? 당신도 한마디 하려고?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가 남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은 얼떨결에 마이크를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얘가 주책맞게 왜 이래? 내려가 있지 않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맞받아치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느리 이미연입니다. 제 남편이 어머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도 질 수 없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며느리도 선물을?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한 게 뭐야? 나한테 말도 없이? 남편이 귓속말로 물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이 선물은 우리 가족의 지난 30년, 아니,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값비싼 선물입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한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거꾸로 들고 탈탈 털었습니다. 후두둑 하얀 종이 뭉치와 사진들이 무대 바닥으로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독촉장이라 적힌 종이가 시어머니의 발치에 떨어졌고 남편이 내연녀와 찍은 사진이 하객들 앞쪽 테이블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지문을 훔쳐 돈을 빼간 은행거래 내역서가 남편의 구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세상이 숨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웃었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진짜 이미연의 웃음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제가 터뜨린 종이 폭탄은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단 1분 만에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제가 허공에 흩뿌린 서류 뭉치들이 마치 하얀 눈송이처럼, 아니,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무대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툭 투둑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가벼운 종이들이 만들어낸 파장은 핵폭탄보다 강력했습니다. 남편의 구두 위로 떨어진 것은 빨간색 압류 딱지가 선명하게 인쇄된 대부업체의 독촉장이었고 시어머니의 비단 치마폭 위로 떨어진 것은 남편이 젊은 여자와 껴안고 찍은 적나라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의 테이블 위로 마치 행운권 추첨 종이처럼 날아간 것들은 남편의 유흥업소 외상장부 사본들이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에는 기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뷔페 접시를 달그락거리던 소리도 왁자지껄하게 떠들던 웃음소리도 일시에 멈췄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과 무대 위에 서 있는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숨을 멈춘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남편은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약을 맞고 발버둥 치듯 허겁지겁 종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보,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주워? 남편은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얀 정장을 입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꼴이라니. 방금 전까지 성공한 사업가, 효자 아들이라며
거들먹거리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충혈된 눈은 공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 아주 또렷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들이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제 남편 박철민 씨가 어머니께 바친 효도의 실체입니다. 제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의 친구 하나가 제 발치로 날아온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해피캐피털, 대출 원리금 연체 통지서, 원금 5천만 원, 연체 이자 300만 원. 그 목소리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종이를 주워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기 봐. 이거 룸살롱 외상장부 아니야? 박철민 전무. 외상값 500만 원? 세상에, 이 사진 좀 봐. 이 여자 누구야? 며느리가 아니잖아. 이게 다 사실이야? 박 사장 사업 잘 된다더니 다 빚잔치였어? 남편의 얼굴은 흙빛이 되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보지 마. 다들 보지 마. 이거 조작이야. 내 마누라가 미쳐서 그래. 여보, 너 돌았어? 당장 내려와. 남편은 저를 무대 아래로 끌어내리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남편이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골프장에서 찍은 아주 다정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 속 여자 가방 보이시죠? 샤넬이라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입고 계신 그 한복 250만 원짜리 최고급 본견이죠?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남편이 사업해서 번 돈일까요? 아니요. 어머니, 저는 품에서 마지막 남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제 지문을 도용해 돈을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건 제가 시장 바닥에서 10년 동안 생선 대가리 치고 나물 다듬어서 모은 제 피 같은 돈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3일 전 새벽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드님이 잠든 제 손가락을 훔쳐서 도둑질해 간 돈이라고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신 그 2천만 원 용돈, 그리고 지금 씹고 계신 그 임플란트. 아들이 효도한 게 아니라 며느리 등골 빼먹은 작물이라고요. 도둑질한 돈으로 치장하고 잔치하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요? 제 외침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남편의 신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철민아, 이게 사실이냐? 네가 애미한테 준 돈이 며느리 돈 훔친 거였어?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잠시 빌린 건데 투자가 대박 나면 배로 갚으려고. 투자? 도박 빚 갚는 게 투자니? 룸살롱 여자한테 명품 백 사주는 게 투자야?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더니 들고 있던 꽃다발로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사람이냐?
애미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칠순 잔칫날 며느리 돈 훔친 도둑년으로 만들어?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눈물은 참회나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며느리인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팔자야 타령만 할 뿐이었죠. 하객들은 이제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 박 사장, 자네 진짜 실망이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쓰레기였구만. 가자가. 더 볼 것도 없다. 남편의 친구들도, 거래처 사장들도, 친척들도 모두 경멸 어린 눈빛을 보내며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떠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김 사장님, 오해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고모님, 가지 마세요. 가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허세의 탑이 무너지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비어가는 객석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철민 씨, 그리고 어머니, 오늘 잔치 참 화려하고 좋네요. 이 난장판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칠순 선물입니다. 밥값은 당신들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아, 물론 제 돈 훔쳐간 건 법적으로 따질 테니까 각오하시고요. 저는 마이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침표처럼 찍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여보, 미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으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굽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호텔 로비에 찬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아니, 그보다 더했습니다. 마치 족쇄를 차고 평생을 살다가 처음으로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자유인의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던 남편이라는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도 삭제했습니다.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지워지는 그 이름들처럼 제 인생에서 그들을 도려내는 일도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남았고 제 돈을 되찾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영혼을 파괴했으니까요. 호텔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는 도시의 밤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제일 맛있는 거 파는 곳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라디오 볼륨 좀 높여주시고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손님, 오늘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얼굴이 아주 화나시네. 네, 아주 큰 숙제를 끝냈거든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섞인 매연 냄새마저도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냄새구나.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냄새구나.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바보처럼 참고 살았던 지난날의 제가 불쌍해서, 그리고 이제라도 저를 찾아준 제가 기특해서 흘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건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자존심과 체면을 가장 화려한 순간에 박살내는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만천하에 까발리는 것. 그게 바로 우아하고 품격 있는 복수입니다. 오늘 밤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겠지요.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면서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받으며 공포에 떨겠지요. 하지만 저는 발 뻗고 편안하게 잘 겁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첫 번째 날이니까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조명은 꺼졌고 하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바닥에는 찢어진 자존심과 구겨진 독촉장들만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흔히들 저지르는 건 순간이지만 수습하는 건 평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남편이 저지른 짓은 하룻밤의 도둑질이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단죄하고 제 권리를 되찾아오는 과정은 꽤나 지루하고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과정조차 즐겼습니다. 왜냐고요?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 뒤에는 반드시 새살이 돋는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호텔에서의 그 난리법석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집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루 만에 폐허가 된 듯한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왔니?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쩌렁쩌렁하게 아들 자랑을 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여보, 미연아, 내가 잘못했다. 술김에. 진짜 잠깐 미쳐서 그런 거야.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30년 살았잖아. 정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정이라.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한국 여자들 발목을 잡는 가장 질긴 족쇄가 바로 그놈의 미운 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족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30년 정을 생각해서 당신이 내 손가락 훔쳤니? 30년 의리를 생각해서 그 돈으로 다른 여자 명품백을 사줬어? 더러운 손 치워.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길게 말할 것 없어. 변호사? 너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냐? 형사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니. 아드님이 저지른 짓은 단순한 부부 싸움 거리가 아니에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특수절도, 그리고 불법 도박까지. 콩밥 먹기 딱 좋은 종합 선물 세트죠. 제가 증거 다 넘겼으니 곧 경찰서에서 연락할 겁니다.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감옥 가면 회사 잘려. 퇴직금도 못 받고 인생 끝장이라고.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내가 돈 갚을게. 어떻게든 갚을게. 어떻게? 5천만 원 빚쟁이가 무슨 돈으로? 아, 어머니. 어머니는 돈 있으시잖아요. 아드님이 훔쳐서 드린 그 2천만 원 당장 토해내세요.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더 얹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형사고소는 다시 생각해보죠. 시어머니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뭐,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야, 이 독한 년아.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 나는 이미 임플란트 계약금 걸었고 친구들이랑 크루즈 여행도 예약 다 했어. 이제 와서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만 줄 알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본인 위약금 걱정부터 하는 게 바로 저 여자의 본성이었습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제 돈 훔쳐서 한 예약이니까 당연히 취소하셔야죠. 만약 이번 주 내로 제 통장에 5천만 원 안 꽂히면 아드님은 빨간 줄 그어질 거고 어머니는 작물 취득 혐의로 같이 조사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쐐기를 받고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 등짝을 때리며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통곡하는 소리와 남편이 엄마 돈 좀 해줘봐 하고 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옥도가 따로 없더군요. 저는 캐리어 하나에 제 옷과 짐을 챙겨 나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제일막을 닫는 종료 휘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가정법원 조정실. 저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남편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들도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피신청인의 유책 사유가 너무 명백하군요. 도박, 외도, 배우자 명의 도용에 의한 금원 편취까지. 이건 뭐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신청인 기여도를 70%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하십시오. 남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70%요? 2억 1천만 원을 주라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빈털터리가 되는데요. 그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시고 아내분 수입으로 생활하신 데다가 도박 빚으로 탕진한 가게 자금이 얼마입니까? 빈털터리가 되시는 게 당연하죠. 억울하시면 정식 재판 가시든가요. 근데 재판 가면 형사 고발건 때문에 더 불리하실 텐데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남편은 다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현금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돈이 없다고 배를 째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이미연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공략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정가자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파세요. 아, 어머니가 꽁쳐두신 쌈짓돈 있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아들 살리셔야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내가 며느리를 드린 게 아니라 살모사를 드렸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여자가 독해야 산다고. 돈 안 가져오시면 내일 바로 고소장 접수합니다. 결국 3일 뒤 제 통장에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임플란트 예약 취소하고 크루즈 여행 취소하고 장롱 속에 숨겨둔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제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남편은 쫓겨나서 고시원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띵동 입금 알림 문자를 보는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되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되찾았다는 확인 사살이었으니까요. 3천만 원은 제 원금이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들이 제 인생을 갉아먹은 대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었습니다. 물론 제 30년 세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그들에게서 사과 대신 돈이라도 뜯어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러 구청에 가던 날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연아, 꼭 이렇게 해야겠니? 나 이제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엄마 집에서도 쫓겨났어.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저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이 갈 데가 없는 게 내 탓이에요? 당신이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도둑질해서 자초한 일이지. 속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죽은 듯이 사세요. 그게 나한테 하는 유일한 효도니까. 저는 남편의 손에 들린 이혼 신고서를 낚아채서 창구로 갔습니다. 접수 완료. 그 네 글자가 모니터에 뜨는 순간 저는 비로소 남남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심적으로 완벽한 타인. 구청 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이미연, 너 독하게 살아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너도 늙어서 후회할 거다. 악담을 퍼붓는 그 목소리가 참으로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걱정 마. 너보다는 훨씬, 아주 훨씬 잘 살 테니까. 돌아오는 길, 저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지하철 가판대에서 사다 준 그 싸구려 스카프 기억나시죠? 저는 명품관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실크 스카프를 제 카드로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가격은 50만 원. 예전 같으면 손이 떨려서 사지도 못했을 가격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주는 훈장이었으니까요. 새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속에 움츠러들어 있던 시장통 아줌마는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싱글 여성 이미연만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수가 별거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서 철저하게 보상받고 그들과의 인연을 칼같이 끊어내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릴 때 보란 듯이 꽃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저는 이제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집도 깨끗해졌고 통장도 두둑해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차가운 부엌에서 식은 보리차를 마시며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지금 저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저만의 공간에서 향긋한 커피 향을 맡으며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하지요? 죽을 것만 같았던 겨울 폭풍이 지나가니 이렇게 거짓말처럼 꽃피는 봄이 오다니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 제2막의 무대가 된 작지만 소중한 저의 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미연인의 반찬가게라는 간판이 걸린 10평 남짓한 가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10년 동안 쭈그리고 앉아 모았던 그 3천만 원, 그리고 남편과 시댁에서 악착같이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쳐 차린 제 가게입니다. 새벽 5시, 가게 셔터를 올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전에는 남편 밥 차려주려고 억지로 눈을 떴지만 지금은 제 손맛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가게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짭조름한 조림 냄새가 가득합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멸치볶음, 깻잎 무침, 그리고 제철 나물들을 예쁜 용기에 담아 진열대에 올려놓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사장 이미연으로서의 살.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달콤하더군요. 사장님, 오늘 멸치볶음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저번 거 애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오전부터 단골 손님이 들어와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멸치는 남해에서 갓 올라온 거라 더 고소해요. 드셔보세요. 저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예전에는 500원 깎아달라는 손님과 실랑이 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이제는 덤이에요 하며 반찬 한 팩 더 얹어주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내 가게,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우연히 건어물 가게 김씨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이 제 손을 잡으며 넌지시 그쪽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미연 씨 얘기 들었어? 그 전 남편 말이야. 고시원에서 지낸다더라. 아,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잘렸다나 봐. 퇴직금도 빚 갚는 데 다 압류당하고 지금은 일용직 다닌다는데 뭘 꼴이 말이 아니래. 그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 며느리 쫓아내고 집안 망했다고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다닌다더라. 쯧쯧, 인과응보지 뭐. 형님의 말을 듣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다는 생각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련해진 타인이니까요. 그들이 지옥불에서 구르든 진흙탕에서 싸우든 그것은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일 뿐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형님, 그 사람들 얘기는 그만해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런 우울한 얘기로 제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형님도 그래, 그래. 우리 미연 사장님이 최고지. 하며 맞장구 쳐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지면 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저 오늘 대박 났어요. 잡채 해놓은 게 오전에 다 팔렸지 뭐예요.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해라. 돈도 좋지만 내 건강이 최고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넘칩니다. 예전에는 사위 눈치 보느라 딸 집에 전화 한 통 마음 편히 못하셨던 엄마였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가게를 차린 후 엄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내 딸이 이제야 제 날개를 폈구나. 그동안 그 좁은 집구석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꼬? 엄마는 제 가게에 와서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딸이 사장님 소리 듣는 걸 보며 흐뭇해 하시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우리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오후 늦게 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근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남편 생일상 차리느라 허리가 휘고 정작 제 생일은 미역국은커녕 찬밥에 물 말아먹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화장품 매장에 가서 제일 좋은 영양크림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꽃집에 들러 저를 위한 프리지어 꽃다발도 한 아름 샀습니다. 노란 프리지어의 꽃말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더군요. 꽃향기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향긋한 봄 냄새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고 머리에는 흰 눈이 조금 내렸지만 저는 지금의 제 얼굴이 20대 때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는 제가 치열하게 살아낸 흔적이고 제가 싸워서 이겨낸 훈장이니까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제 가게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연인의 반찬가게. 그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열쇠로 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다, 미연아. 그리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 제 인생의 1막은 비극이었고 2막은 복수극이었지만 이제 시작될 3막은 온전히 저를 위한 해피엔딩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만 사느라 나라는 이름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곪아가는 줄도 모르고 참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8빈 저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돈 3천만 원,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제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건 돈이 아니라 자존감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훔쳐간 남편을 응징하고 나를 무시하던 시댁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요. 지금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결국 봄은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언젠가 저처럼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봄날을 기다리지만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문을 열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 겁니다. 그 고소한 밥 냄새가 제 인생을 채워주는 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밥상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하고 맛있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고 있는 미연인의 반찬가게 사장 이미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